오늘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탄핵 직전까지 가서 자진 사퇴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미국 같은 사회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하면서 거짓말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40만 분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했다. 내가 그래 물었을 때 받은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수사부가 계좌 추적까지 해서 확정한 사실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제가 당대표 시절에 최루탄 속에서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면서 유엔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그래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하는 송영건 전 의원한테 총대를 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대북 송금액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적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 치고 난 뒤에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탈원전 발표를 하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 탈핵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체코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무사고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하라.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만들어줄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월급 더 받게 된 사람들만 상대로 여론조사한 그것을 대통령한테 줘서 이 거짓말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고 했는지 내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니까. 네 번째, 경제호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물이 없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게 제대로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천근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무척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엉터리 통계를 인용을 할까? 잘못 이야기할까? 정말로 조심조심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저보고 막말한다고 그러길래 지도자는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을 때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런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2019년 기해년은 돼지띠입니다. 12간지로 보면 돼지띠 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해죠. 기해년 내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좌파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민은 더욱 피폐해지고 나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통계로 지금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려고 통계청장까지 바꾸어가지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지만 국민 살림은 국민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가 좌우가 되는데 경제 주체들이 가계 그리고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새 경제를 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관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 정부의 좌파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정부에서는 2.6%,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4%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시에는 2% 초반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IMF에서는 3.2에서 3.7%, OECD 국가들은 평균 3.7%로 경제성장을 예상하지만 한국은 정부 기준으로 해도 2.6% 성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성장치하고는 한참 떨어지죠. 그러나 나는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유일한 반도체마저도 한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그런 출발하는 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자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방면에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올리고 세금의 과표를 올려서 국민 쥐어짜기 정책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왕조가 망할 때 가렴주구 때문에 망하는 것은 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25% 정도 차지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밀란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도 인상이 됐고 개인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현재 경제 수치에 대입해 보면 소득은 3% 증가하는 데 비해서 세금은 8%로 증가를 하고 부채는 6%로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렴주구로 정부는 부자가 되는데 개인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해진 개인을 어떻게 구휼을 하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자. 말하자면 무상복지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형태의 나라가 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 훨씬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하향 평준화를 뜻하는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이죠.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또 정말로 줄여야 할 자리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수인데 공무원 수만 늘리고 좋은 일자리는 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망한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강성노조를 제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과거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첫 번째 올가미로 씌운 것이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사건으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고 있고 또 구속기간이 만료돼 나오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2심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이 추가되면서 징역 5년이 더 추가가 돼서 25년이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도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어서 상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도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정권에서 다 그래 했으니까 이 사건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을 더 받았고, 김기춘 실장도 4년을 받았고, 조윤선 의원은 2년을 받았고,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은 2년과 1년 6개월 징역 받았으니까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결과론 정의로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정의롭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할지 내가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것은 숨기고 남의 것은 쏙까지 전부 뒤집어 보는 그런 파렴치한 정부는 돼서는 안 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꼭 문 정권에 이번에 적발된 블랙리스트 처벌하시고 또 관련자들 철저히 하십시오. 검찰이 수구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 전 의원이 유튜브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시민 유튜브가 나오면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나중에 보면 전부 친북 좌파들일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거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카콜라 TV에서 시작 일주일 만에 구독자 13만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앵간한 종편보다 이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더 커졌습니다.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종편 운영을 해본들 우리 단 6명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이 홍카콜라 TV보다 이제는 더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일 먼저 당황을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기들끼리 당내에서 대책을 세우고 난리를 치다가 겨우 생각한 것이 유시민 유튜브를 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유시민 의원이 저한테 1대1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졸라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회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유시민 의원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의원, 내하고 니하고 토론을 하면 격이 안 맞으니 니는 전욕 남경필과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우리 유시민 의원께서 나한테 맞짱 토론하다고 제의한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유 의원은 아주 특이한 재능이 있죠. 한국 사회 전체를 대중의 분노심만 자극을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재능이 있죠. 그 재능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정권 홍위 방송을 하게 되면 친북 좌파 외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끌어당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래대로 길을 가십시오. 원래 저도 그렇지만은 정치인의 최대 무기는 착각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현실화될 때 허망해지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가 유시민 의원은 가장 좋지 않나. 또 민주당에 이용이 돼서 또는 민주당의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여와의 정인에 대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 보아서 무죄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 판결을 보고 그럼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비양심적인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력 기피입니다. 그러면 종교 교리를 앞세워서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정말 무죄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또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옳으냐. 나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 헌법의 양심의 자유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심의 양심의 자유와 그 내심이 외부로 발현이 될 때, 나타날 때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심의 양심의 자유는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까지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국가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은 법리상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 병력 기피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2004년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선고 이후에 14년 만에 코드사법부가 탄생을 하고 난 뒤에 이 양심의 자유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이 판결대로 정책을 세우는 게 옳으냐? 대체 공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은 교도관 업무 이런 거 시키겠다고 합니다.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보면 제7안식교 신자이자 종교적 집총 거부자인 주인공이 군대 입대를 합니다. 2차 대전 때 데스몬드 도스라는 미국 청년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 당국에서는 이 사람을 위생병으로 분류를 해요.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은 오키나와 전선에서 핵소고지에서 맨손으로 위생병으로서 총을 들지 않고 74명의 부상자를 구조를 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 집총 거부를 꼭 하려면 군에 가면 전투병과가 아니고 다른 직역이 있습니다. 사역만 시켜도 돼요. 눈 뜨면 진지구축하고 거기에 굴파고 노역만 시켜도 돼요. 그것도 해도 되는데 자기들 종교가 그렇다니까 집총 거부 시키면 되죠. 집총 거부 해라 마. 대신 사역시키고 힘든 부서 보내서 일 시키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종교가 지금 신자 수가 확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 하는 걸 내쳐다보면서 이것은 대북 무장 해제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진다. 군 전력화 약화시키고 대북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판결은 나는 납득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도 무장 해제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코드 사법부가 돼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국가가 허물어진다. 국가가 무너진다.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최근에 전방 7사단장 철조망을 액자로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물을 했다. 그 기사를 보고 참 한심한 군대다. 어떻게 최전방을 지키는 7사단, 화천 7성부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사단장으로 앉혀놨나. 참 기가 막힌 짓이다. 대한민국 장군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군의 본분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북핵 폐기도 안 되고
군사협이 전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철조망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출세해 보겠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선물을 주고, 그것도 보니까 DMZ 폭파한 잔해물은 보존하라고 했어요. 국방부에서 보존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존도 하지 않고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선물로 준 이런 작태, 이게 과연 군인들이 할 짓이냐, 장군이 할 짓이냐. 나는 이런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 군대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방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안보가 정치화돼 버렸고 군 인사가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기무사 힘 빼기, 군 힘 빼는 국방개혁 2.0, 이건 국방개혁에 불과하죠. 그리고 GP 폭파는 종전과 정전협정 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전쟁 쇼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병정 미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전방에 가서 지휘하는 모습은 참 가관입니다.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안보 태세를 방치를 하고 있을 때 군이 나서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런 군을 믿고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겠습니까? 참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연전에 북이 영변 핵 냉각탑 폭파하는 쇼를 연상시킨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이 비핵화한다고 세계를 상대로 쇼를 한 영변 핵 냉각탑 폭파 쇼를 지금 DMZ GP 폭파 쇼로 이 정부가 그 쇼를 따라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십시오. 군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은 나라를 지키는 간성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카콜라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 홍카콜라 가족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12월 31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 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 YS 정권 당시에 23명을 사형집행을 한 것이 대한민국 사형집행의 끝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 마지막 수사한 사건이 온보현 택시운전사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해서 오늘 범인 온보현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 시체를 버린 장소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심성이 황폐해진 원인은 나중에 경찰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넘어와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심성이 황폐입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아냈고 그 온보현은 95년 12월에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18년 12월 현재의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가 61명입니다. 그중에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흉악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우리 형사소송법 463조를 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97년 12월 30일 이후에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사형 확정 후에 6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이 없을 때는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겁니다. 97년 12월 30일 이후에 모든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러냐? 우리나라보다
더 인권국가로 생각하는 미국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미 25명을 미국은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7월에 옴진리교를 포함한 13명의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수십 명을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분들은 사형수의 인권 문제만 거론합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죽은 사람의 가족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수용 중인 사형수 중에 대부분은 나 사형집행을 해야 되겠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공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세모를 보내면서 나라가 얼마나 흉흉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흉흉해지고 흉악범죄가 날뛰고 있는 이 나라의 치안질서 유지와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인권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사형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세모에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살자의 인권은 생각지 않는 나라, 피살자의 가족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게 나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에 다시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